지난번에 서각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서각사에 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러한 중국의 서각사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서각의 역사는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개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한국 서각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각을 하는 데서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서각의 우리나라 역사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각의 역사는 중국에 비하면은 사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는 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중국이 지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수십 배나 되는 방대한 면적에 거기에 비례하는 인구가 살았기 때문에 유적이 많은 거죠. 첫째, 유적에 공간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적이 많다는 것과 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갑골 문화도 형성이 됐고 건문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고 중국에 비해서 민족이 단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중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간단합니다. 중국 역사에서의 왕조의 변화는 여러 수십 나라가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조선 사실 이 다섯 손가락에도 안 꼽힐 만큼 역사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에 반해서 양적으로 종류는 적지만은 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중국에 비해서 몇 보면 한 4, 5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이지만은 중국의 자료와 우리나라의 자료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가 사실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남북한데 해도 중국이 한 성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한 성의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화하고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우리나라가 절대 중국의 문화에 못지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해 문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료가 이른바 고조선이라고 하는 선사시대를 우리는 영토를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기원전후 시기 이후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유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역사 시대라는 것은 이른바 삼국시대부터 시작하는 거죠. 고조선 일단 제외하고 삼국시대가 형성되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는 삼국시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서각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삼국시대 때는 우리나라 일종의 중국으로부터의 문자 수용기 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사용한다는 문자가 우리나라에 수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비교적 고구려는 뭐 어떻게 보면 1000년 역사를 가까이 되어 있고 백제도 한 7, 800년 되죠. 대체로 신라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금성 유물이 글자를 남겨둔 유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삼국의 문자 자료로 그 새겨진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석각 돌에 새겨진 자료들이 전해져 오는데 고구려의 경우는 몇 개 사실 되지 않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호태왕비가 절대적으로 최고의 비로서 있고 고구려는 호태왕비를 기점으로 해서 고구려의 집안의 고구려비, 충주의 고구려비 이래서 한 3개 정도는 있지만 사실 5개가 안 될 정도로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질구레 뭐 와당이나 이런 걸 더하면은 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석비를 중심으로 할 때 고구려의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너 개를 헤아립니다. 그리고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백제도 이 돌에다가 글씨를 제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새긴 놓은 거 보면 무령왕릉 매직원 하고 무령왕릉비의 매직원 해서 뭐 그 2개를 뭐 1개로 친다고 볼 때 사택 비로소는 사택 지적비 해서 이것도 역시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옳은 게. 그리고 신라는 비교적 조금 많습니다만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하면서 과정에 해놨던 이른바 진흥왕 순수비 4개와 기타 등등 각 지역에서 조성이 되었던 것이 여러가지 뭐 냉수리비, 봉평비 최근에 20-30년 사이에 발견된 적성비, 뭐 대구의 오작비 뭐 이런 게 해서 신라는 약 한 10개 정도의 석각 자료가 남아 있는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는 중국의 석각 문화가 수용이 되던 초기 단계로서 그렇게 역사가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석각 문화가 중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이 지나고 통일신라에 와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는 중국의 문물을 당의 문물을 직접적으로 전격적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일반화되었던 돌에다가 글씨를 새기는 이른바 석비가 수용이 됩니다. 이 삼국시대 때는 비라기보다는 갈이라고 하는데 갈석 보통 비갈이라는 말은 쓰는데 이 갈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의 돌입니다. 되도록이면 자연석에 가까운 돌을 인공을 살짝 가한 그런 돌을 보통 갈석이라고 그러고 비는 인공적으로 착 마름지게 탁 깎아서 세운 비 이걸 보통 비라고 이야기해요. 해서 중국에 있어서 한비로부터 출발된 비신과 비부, 이수 이렇게 해서 덮개머리 밑에 하는 이 비의 규격을 딱 갖춘 것이 통일신라에 수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로 들어가면서 중국의 당대의 비의 형식과 괴를 같이 하면서 서체도 구양순 서체가 수용이 되면서 중국과 그 비의 형식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는 비교적 시대가 비교적 길어서 안정기를 맞고 해서 상대적으로 석비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이걸 세부적으로 거론할 시간은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 제가 언젠가 한국 세사를 이야기 한번 할 때 다시 거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통일신라는 삼국시대 갈석이 비석으로 정형화되면서 상당히 많은 글씨가 새겨진다. 그런데 돌에다가 새겨진다는 거죠. 돌에다가 새겨져 왔다 이렇게 보고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신라를 지나고 10세기에 들어와서 고려시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고려시대는 역시 통일신라를 이은 불교의 왕조였죠. 불교의 왕조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 형성되었던 석비 문화가 역시 고려시대가 석비 문화에도 수용이 그대로 지속이 되어 간다는 점은 뭐
이 석비 문화는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려 시대의 한 가지 특징은 특히 이 불교 문화 중에서 사원이 있죠. 사원 절입니다. 절. 이 사원이 도처에서 지어지면서 그와 관련돼서 서의 서각이 어떤 형상이 나오냐면 사원이 이렇게 지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현판이 붙고 주련이 붙겠죠. 뭐 일주문도 생기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도 생기는 게죠. 석비. 고려시대 때는 이 불교가 스님들이 주된 문화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뭐 부도비라든지 탑비라든지 석비라든지 하는 것이 주로 사찰 경내에서 같이 일체화되어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유적은 주로 사원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석비는 통일신라 시대 때 왔던 석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원 건축에 있어서 현판과 주련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사실 고려시대 사찰 건축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게 막 다 불타고 복원이 된 것은 있지만 하여튼간에 그때는 현판을 사원 건축에서는 나무를 소재로 해서 현판을 걸고 주련을 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판과 주련이 목재를 기준으로 한 목재 서각과 석비를 중심으로 한 석재 서각이 사원을 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 문화권 내에서 서각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현판과 주련은 비교적 글씨가 크죠. 크고 이건 재료가 좀 틀리지만 돌에 있는 것은 비교적 작습니다. 그죠? 글씨가 작죠? 요거는 세강이고 요거는 비교적 큰 각도입니다. 재료가 좀 틀리고 글자 크기도 틀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와 더해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은 고려시대 때는 이 글자를 만드는 활자 문화였죠. 활자가 개발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이 활자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라는 거죠. 고려시대에는 이 활자를 왜 연구를 했느냐 하면 불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이른바 불경을 펴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불경을 널리 펴기 위해서 책을 찍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활자가 목판에다가 새겨서 찍는 것보다는 활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활자 개발이 고려시대 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목활자든지 금속활자든지 세계적으로 활자 개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나라가 참 이게 우리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활자라는 것은 문화의 그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활자는. 그래서 목활자가 개발이 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751년입니다. 8세기 중기에 개발이 돼서 찍었던 자료가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목활자 본입니다. 이른바 무구정광 대다라니. 길에서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다라니경을 찍은 것이 세계에서 목활자 본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요보다는 요 나무를 하니까 자꾸만 이 형태가 이질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더 견고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금속 활자를 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속 활자를 개발하는데 이것이 1234년입니다. 1234년에 금속 활자를 우리나라가 역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서 상정고급예문 이라는 요거는 뭐 고등학교 책에 나오죠. 상정고급 예문이라는 책을 찍었다는 것이 기록이 나와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볼 때 세계적으로 금속 활자는 독일의 구텐베르그 금속 활자보다도 200년이 앞섰다는 것은
세계가 공인한 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34년에 요 책을 찍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실제는 없는데 실제적으로 요 금속 활자로 찍었는 것이 있어요. 1370년에 와서 금속 활자로 찍은 것이 발견이 됐어요. 이것이 직지신경입니다. 직지신경 요체라는 건데 직지신경이라는 것이 현재 전해져 오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은 불경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는 세계적으로 사실 기록할 만한 사실이고 이 활자는 서각하고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고려시대 때는 일반적인 불교의 융성을 해서 사원을 중심으로 서각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불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활자가 개량이 발전이 되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고려시대 서각사나 서예사에 있어서 문화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점은 세계문화유산이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불경의 활자 문화와 연결이 돼서 고려시대 말기에는 이른바 세계적인 무상인 8만 대장경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 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서각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디 보면 8만 대장경이 서각사로서 뭐 종교 불교사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 문화사에서 가장 첫 번째 들으면 사실 서각 자료에서는 8만 대장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두 번째 들으라 하면 역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지만은 고구려의 호태양비 비의 크기나 글씨의 품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호태양비를 들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시대는 조금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활자를 중심으로 한 서각 문화가 상당히 융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는데